TBS 대선 기획 선택 2022 대선 주자들의 주요 정책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민주당의 외교 통일 안보 정책 살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제재 카드, 그러니까 제재의 대상을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제재 내용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제재의 대상을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남북관계 변화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 총괄간사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과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새 한반도 정세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극초음속 미사일 벌써 2번이나 발사를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인사들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이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까요? 북한은 사실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핵군 쪽 협상으로 가겠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려돼서 북한이 대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 자력갱생하면서 핵 능력을 더 고도화하겠다 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한 2년 반 이상 북한과 대화를 이어오기 위해서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접근을 해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종전선언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다음 정부의 출범 초기 3월 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어느 규모로 복원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금년도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월 달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도 도발의 명분을 계속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네. 연합군사 훈련 시기에 그것을 이제 명분으로 해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한국에 새롭게 출범할 신정부를 길들이게 하겠다. 그런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북쪽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소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지금 어느 쪽으로도 대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그런 고려도 있을 거예요. 다만 네. 지금은 북한이 작년에 무력 강화, 국방 무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이 1차적이고 네. 남북관계라든가 또는 북미관계, 미북관계 측면은 2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무튼 북한은 이렇게 자신들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다목적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또 긴장 고조 전술로 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갈등 해소 국면으로 갈 거냐. 그건 남측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인터뷰를 하시던데 어떨까요? 긴장 고조 전술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아까 좀 말씀 당분간 그러니까 긴장으로 갈 거냐 대화로 긴장 완화로 갈 거냐는 항상 북한이 쥐고 있는 카드인 거죠. 네네. 그런데 북한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네. 고려해요. 네. 국내 정치적인 상황, 북한 내부 상황인 북한 거죠. 내부 상황이요. 그리고 한국의 정부의 대북 정책도 고려 대상일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이상으로 무엇이 좌우하냐? 네. 코로나19가 좌우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 봉쇄 정책에서 지금 선진 방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선진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건데 말하자면 그것이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게 북한 내부에 백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 즉 이것은 미국이나 남측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백신,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이 선진 방역이란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교류 협력에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그걸 우리는 요청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던데 너무 지나치게 메시지는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내 메시지 보내는 건 그런데 맞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는 그 손진보건이라는 것에 있어서 네. 백신을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기회를 살려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네. 핵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변화한다거나 대외 정책의 기본 노선을 바꾸겠다는 건 또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함께 고려하면서 북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절대적인 봉쇄 그 장벽은 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코로나19 최근에 다시 재확산되지 않았으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북한이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북중 간의 대화적의 움직임도 약간은 엿보였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재확산되면서 북한이 문을 걸어 잠궜는데 네. 이 백신 뭐 지금 아직도 북한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방향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저장 시설, 냉장 저장 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네. 백신만 받으면 되잖아요. 네. 북한은 그 설비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네요. 그 설비를 북한 전역에 보내놓고 그걸 가동하면서 그 다음에 백신이 와야지 이러한 프로세스가 좀 적지 않게 걸리길 때문에 사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정상화가 올해네요 벌써. 네네, 올해. 올 상반기까지 완전 정상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시간은 네.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 백신이나 보건의료나 그쪽에 이제 산림 관련된 이런 교류의 실마리를 그쪽에서 풀 수 있을 듯한 메시지를 이렇게 북쪽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신범철 위원장님이신가요? 네. 센터장이라고 센터장님, 네. 신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북핵과 핵과 관련된 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교류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인도적 됩니까?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 네. 없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네. 또 지원을 해가면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비핵화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뭐 지금 여야 후보 모두가 네. 북핵과 연계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북핵과 연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네. 네. 센터장님 말씀을 딱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좀 굉장히 이미 손을 딱 긋는 윤석열 분들이 후보께서도 계셔서. 인도적 지원은 북핵과 연계하지 않는다. 다만 예. 대규모 경제 협력, 네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게 입장인 거죠. 유엔 제재 대상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업지역 지구는 들어가 있지는 않죠. 개성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합작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네네. 이제 벌크 캐시, 대량 현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능은 한 거죠. 네. 벌크 캐시 정도가 금강산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 말씀 최근에 가장 윤 후보 관련해서 제일 이렇게 언론에 많이 언급됐던 거는 아마 선제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 발언의 맥락을 봤을 때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점 타격 그리고 사전에 미리 원점을 찾아서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전쟁하겠다는 거냐 이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문인데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그건 약간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그 정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네. 11일 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네. 발사했는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우리 국방부는 어제 오늘 우리 미사일방으로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네. 사실은 북한이 그 미사일 한 발만 쏜다면 막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쏘겠습니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네. 고각 발사도 할 테고 이렇게 활공 비행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극초음속도 쏠 수 있고 그럼 우리 미사일방으로 방어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삼축 체계라고 얘기했고 네. 지금은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네. 계획은 킬체인과 같이 선제 타격도 있고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도 있고 네.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 대량 응징보복 같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것을 현재 미사일 방어로 막을 수가 없다면 선제 타격도 있다. 이렇게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발언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마치 전쟁하자는 얘기냐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네. 외교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도와 시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뭐 지도자가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 되냐? 저는 지금 타이밍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요. 정치적인 메시지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받아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집권하는 와중에서 전쟁 가능성이 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말은 아껴둘 필요가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가 또는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대통령 후보 내지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작게 5015에 나와 있는 원점 타격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않게 하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라보고 있는 전쟁이 나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법은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윤석열 후보께서 안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그랬어요? 기자가 콕 집어서 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걸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언급함에 있어서 특정한 질문에 대답한 상황을 갖다가 보편화시킴으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뭐 정치적 공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적 공세에 어쩌면 빌미를 줬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맥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달파 멸공 캠페인, 9.19 군사합의 파기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할 필요 없다. 이런 맥락들이 윤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나치게 그 공세적인 북측에 대해서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본인이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 즉 우리 센터장님한테 충분히 아직은 센터장님과 공부를 충분히 못하신 거 아니냐. 평소에 그냥 자기 신념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직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은요. 예. 종전선언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관련 없는 종전선언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지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9.19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 파기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북한이 먼저 준수하도록 하겠다예요. 그러다가 북한이 안 지키면 무용진물이라고 한 건데 지금 단순화시켜서 파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맥락이 전혀 다른 거죠. 맥락이 그렇기 다르다.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면 그렇게 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오해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거를 그 언론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잘못된 말씀하신 겁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소위 보수 쪽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전선언 되면 미군도 철수한다. 유엔사 해체되고 미군 철수한다. 라고 종전선언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보는 정치지 군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종전선언은 쇼다. 아무런 정치 군사적 의미도 없는데 정권 치정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우리 정부는 정치적 선언이고 주한미군이나 유엔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네네. 저는 그건 동의해요. 네네. 그런데 그건 문재인 정부의 설명이고 네. 북한과 중국은 생각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북한과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북한은요, 있나요? 과거 네. 1974년부터 네. 이렇게 평화체제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18년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하고 돌아오셔서 네. 종전선언은 네. 정치적 선언이고 주한미군이나 유엔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이후부터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네. 작년 10월 달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중기준 철폐, 그러니까 자기들이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도발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폐, 네. 연합군사훈련 두 가지 하지 말고 기준을 냈어요. 네. 그런 걸 안 하면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로써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언으로서 연결했지, 그것 말고는 북한이 사실상 주한미군 문제나 유엔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가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비핵화와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게 입장인 거죠. 근데 비핵화와 연계를 한다는 것이 그 정부 측의 해설을 들어보면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진입 문을 여는 거죠. 입구다. 그리고 그 출구 최종적인 목표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출구와 목표가 있다. 근데 출구와 목표와 입구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네. 문재인 정부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요? 2018년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처음 종전선언이 언급됐을 때 그때는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전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종전선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비핵화의 입구론이 최근에 등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비핵화 2018년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종전선언이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북한을 위해서 조건을 완화시켜 준 거죠. 북한을 위해서. 그렇죠. 비핵화하고 연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비핵화하는 건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말을 바꿨다. 잘 바꾼 겁니까? 잘 못 바꾼 겁니까? 잘 못 바꾼 거죠. 왜 그렇죠? 비핵화를 갖다가 그렇게 기준을 낮게 해주면은 안 되는 거죠. 비핵화의 기준을 낮춘 게 아니라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말은 좋아요. 근데 그 네. 다음 단계에 북한의 비핵화를 무엇으로 강제하겠습니까? 근데 협상이라는 거는요. 항상 네.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발생해야지 네. 우리가 먼저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준다.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이 얻어낸 게 있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런가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양쪽 다 이제 군사 훈련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군사력도 많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군사적 충돌은 과거에도 없었어요. 북한이 먼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도발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이죠. 예. 우리도 폭격을 했고 저쪽이 먼저 공격을 해서 했는데 자위권을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등가로 놓는 건데요. 도발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도발은 없지 않았냐는 거죠. 도발은 당연히 우리가 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예.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북한은 도발보다도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핵능력 고도화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네, 네.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잘 네.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종전선언이 그렇게 변화한 것은 종전선언의 의미를 변화시킨 것은 잘못된 변화다. 아니면은 과거의 종전선언은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의 종전선언은 이런 의미다라고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변화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기준을 바꾼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접근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럼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로 가기 위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전부 다 뭐 한반도 비핵화는 다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가기 위해서 어떤 게 단박에 되지는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단계와 어떤 징검다리를 놔야 된다.
그 징검다리는요, 우리의 네.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고 아까 언급하신 인도적 지원이고 또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하고 외교가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징검다리가 실질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북한도 진정성 있게 나오는 거지. 북한의 의도라든가 주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혼자 이야기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건 이번 종전선언이 정확하게 그거를 증명했다고 봐요. 아니 일반적으로 대화를 잘하자 이런 걸로 이게 구체적인 그 징검다리가 될까요? 너무 이게 일반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뭔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비핵화 노력을 더 강화해야죠. 그래서 북한에게 비핵화 없이는 북한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로 나온다면 그때는 서로 등가성 있는 가치를 교환하면서 협상을 해나가겠다. 이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 하는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면 된다? 일관되게 가야죠. 일관되게? 북한은 비핵화 없이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 점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인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부분을 갖다가 감추고 우리가 북한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의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문재인 정부 5년이 잘 증명했다고 봅니다. 사실 2018년 같은 경우 그렇게 분위기 좋았으면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것이 서로의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거죠. 그때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변심이라고 하는 요인을 빼놓고 2018년 이후의 정세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가서는 북한이 비핵화 한다고 해서 네.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중재했는데 네. 결국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협상이 결렬된 거죠. 그게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리더십의 변경이라든지 변질이라든지 리더십의 정책적 결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문제다. 근본적으로 당시에. 북한이 문제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같은 맥락에서. 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네. 짚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그러니까 2018년 3월 달에 정의용 안보특사가 안보실장이 특사로 다녀와서 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조건을 뭐라고 붙였냐면 네.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되면 이거는 북한이 늘 해왔던 말인데 네. 그거를 변화한 거라고 우리가 설명하면서 네. 결국에 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약간 우회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이게 봅니다. 여전히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비핵화 없이는 당신들한테는 인도적 교류 내지는 인도적 지원 이외에 어떠한 것도 당신들은 얻을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저는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비핵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더 협의를 긴밀히 해야죠.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 한미일 해서 육자회담 같은 그런 테이블을 만들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육자회담 테이블은 또 별도의 메커니즘이에요. 네, 별도의 메커니즘이고. 그거는 또 북한이 거기에 동의할 것인가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예. 북한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게 비핵화만큼은 해야 된다는 의견을 조율해내는 것이 사실상 협상의 전 단계로서 비핵화의 기반 조성이라는 의미는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좀 잘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핵화 없이는 인도적 지원 이외에 다른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줘야 된다. 단정지으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어떻게?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을 비핵화 포함해서 없이는 대규모 경제 지원도 안 되고 북한이 비핵화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비핵화를 하면 뭐 핵보유국 지위는 어차피 못 얻는 그렇죠. 거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확실히 봅니다.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화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국방 관련 공약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 얘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론에서는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와 공약과 같아서 이재명 후보는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였던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 최저임금 연동해서 그럼 뭐 200만 원 올해가 최저임금이 연간 한 196만 원인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더니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거냐라는 비판이 하나가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럼 부사관하고 소위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200만 원 얘기는요.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누가 그것을 갖다가 사용권이 있다는 건 다른 것 같고요. 사용권이 아니고 그때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이재명 점에 포인트가 후보의 있는 거죠. 정책과 관련해서 그것만 딱 하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뭐 기본소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탈모증도 뭐 의료보험 네, 네. 지원한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맥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니요. 그때는 그 공약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여러 말씀하셨어요. 연속선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공약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저는 그만한 이유는 네.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부사관 관련해서는요. 네. 아직은 사실은 이제 기본급 200만 원으로 하면 부사관보다 높게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네.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200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당장 부사관이나 장교의 봉급 체제에 연동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사관들이 한 160, 170 이 정도 수당을 받지 않나요? 받으면요. 240만 원 받습니다. 예. 그럼 부사관은 한 240만 원 받고 병사는 수당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예. 예, 이 일시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5.1조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예, 5.1조 정도. 그래서 요거는 그럼 합의해서 그냥 추진하면 되겠네요. 양당이 다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군복무를 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대해서 네. 우리가 보다 충분한 예우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공약에서 여야 후보가 서로 차별성이 없다. 요즘 그럼 왜 뭐가 다른 점이냐라는 질문을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이런 국방 관련 공약이나 복지 관련 공약 나올 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만 할 수 있는 윤석열 특유의 색깔을 가진 국방 외교 공약 뭐가 있는가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진짜 평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평화 어떤 말로 의미에서요? 말이 앞서는 것이 예. 아니라 우리의 힘을 키움으로써 튼튼한 국방을 함으로 해서 네.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위해 진짜 평화를 위해서 국방력을 더 국방력도 강화하고 외교적도 비핵화 노력을 강화해야겠죠. 그리고 네.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서 그러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한반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와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 저희의 접근입니다. 오히려 또 소위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외교 안보나 국방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지나치게 국방력을 강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비나 국방 예산 증가 폭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 소위 보수 정권 때보다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군비 지출을 조금 더 해야 되나요? 그런 비율은 앞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재인 정부를 좀 무조건 비판하지 않아요. 저는 네네.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네. 북한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을 못했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제재 완화까지 조금 더 너무 저자세를 견제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국방력에 적정한 투자는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방력에 적정한 투자는 했다. 자, 진짜 평화가 국방 공약의 핵심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 정책본부 총괄간사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